네, 수사법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변화법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에 404쪽에 강조법이 있는데, 이 강조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의 그 비유,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이런 방법하고, 지금 이야기할 변화, 균형과 질서를 바탕에 두고 변화를 줌으로써 이 인상적인 강렬한 느낌을 활용하는 이런 수사 방법의 큰 두 줄기가 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들을 모아서 강조법이라고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보면은 영탄법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예문으로 앞 시간에 영탄법하고 서리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전달 목적은 모두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전달 목적을 가지면서 감탄의 형식을 거쳐서 의미 강조에 목적을 두는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 강조를 두는지, 이런 것으로 영탄법과 서리법을 구별해보자,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것 연장선에서 쓰면 되겠고, 3번의 연쇄법 같은 이런 경우에는 말꼬리를 이어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수사법의 종류를 묻는 이런 형태보다는 실제 그 예문을 이용해서 연쇄법을 고려하면 독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도구로 출제하는 것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독해에 역시 활용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뭐 4번의 비교 이런 것들도 앞에서 했던 설명의 방법 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 5, 6번 같은 경우에 점층, 점강,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그러면은 7번의 과장이라는 것도 역시 여기 그 5번, 6번, 동그라미 5번, 6번 대등한 번호 칭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7번의 과정법이라고 썼는데 반대되는 것을 뭐 8번에 놓고 과소법 이런 용어를 쓰기는 좀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향대과장, 향소과장 이렇게 같은 번호 안에 하위 항목으로 방향에 다른 두 가지를 묶어서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8, 9번의 열거법, 반복법. 열거법은 A, B, C 이렇게 치환해서 예를 들어 보면 될 겁니다. 여기 비춰서 반복법은 뭐냐? A, A, A죠. 그래서 열거한다는 것과 그 반복을 한다는 것, 이런 차이는 이렇게 대표적인 기호로 치환해 보면 본질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쉽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12번의 대조법이 있는데, 그럼 이 번호도 이왕이면 바꿔서 12번의 대조법을 좀 더 앞쪽으로 끌고 와서 4번에 있었던 비교법, 이것하고 나란히 놓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비교되죠. 설명의 방법에서 같이 묶어 설명했던 거니까. 그런 정도로 가볍게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큰 골격으로 세 번째 것, 두 번째 시간에 변화법을 초점에 두어 보겠습니다. 역시 수사법 전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지금 건너온 부분 강조, 몇 개 쭉 제목만 읽어보는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역시 묶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로 꿰뚫어 설명하는, 이게 명쾌하게 나오기가 어렵죠. 비교 대조도 있고 그 과장법, 또 이런 점층 점강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말하기 어렵잖아요. 비유, 변화를 뺀 그 이외의 나머지를 묶어 놓은 기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유를 앞 시간에 다뤄봤고, 이번에는 변화, 이걸 다뤄볼 건데, 균형, 질서, 조화의 바탕 위에 변화를 줌. 쉬운 말로 튀어 보이는 것을 노리는 그런 효과예요. 튀어 보이는 것. 근데 튀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튀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아서 튀어 보이게 한다. 울퉁불퉁한 이런 길에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 놓아도 이 울퉁불퉁한 곳에 묻혀서 별로 그 특징이 부각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반듯한 길이 있다면 거기에 이것보다 아주 작은 이런 돌멩이 하나가 놓여도 어때요? 훨씬 잘 띄죠. 그러니까 튀어 보일 때 튀는 이것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것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기에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 질서, 조화, 이 바탕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충분히 독자들이 공감하고 있을 때 여기에 약간의 변화, 이것만 주더라도 그 약간의 변화가 아주 크게 부각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균형 질서 조화가 바탕에 놓이고 어떤 면이 튀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세부사항 살펴가야겠습니다. 이 변화법의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이고 시험 출제에 가장 빈도 높은 항목 또한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반어와 역설. 반어와 역설. 모순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견주어 설명될 필요가 있고 그 모순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지점 때문에 나란히 견줘본다. 문장에 표현되는 그런 표현 양상은 정상적이며 일상적이다. 그런데 전달하는 내용이 이 표현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이 표현하고 전혀 반대되는 의미가 전달되는 이런 경우를 반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역설. 문장 표현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전달 내용은 글자 그대로의 뜻. 비논리적인 듯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글자 그대로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라는 용어를 써본다면 반어법은 표현과 전달 내용 사이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역설법은 이것과 달리 표현 자체, 문장 표현 자체에 앞뒤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어는 표현과 의미 사이의 모순, 역설은 표현 자체의 모순, 문장 자체의 모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인데 글자 그대로 전달이 된다. 특히 앞뒤를 나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모순이 돼요. 근데 글자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뒷부분이 글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엔 앞에 것하고 모순된 얘기처럼 보이지만 글자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할 때 앞의 내용과 전제나 관점이 다르다. 앞의 내용을 말할 때 전제가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전제라고 생각하고 보면 모순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것은 전제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전제, 이걸 고려하고 나서 보면 글자 그대로 전달 목적이더라. 이렇게 이해되는 방식. 자, 예문으로 연습할 거니까 이 정도만 짚어보고 건너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차히 얻어서 산 몇 권의 양책의 표제 금자가 번쩍거린다. 그럼 여기서 표제, 양장된 그 책 표지가 있고 그 표지에 제목이 있겠죠. 근데 그 제목의 글자를 금색으로 제목을 입힌 거예요. 그것이 번쩍거린다. 표제에 금을 입힌 제목이 있고 금을 입힌 제목, 그것이 번쩍거린다. 그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적 상황, 구차히 얻어서 산, 이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오는 효과가 뭘까? 구차하게 얻어서 샀다. 거기서 이게 화려해 보인다면 그 화려함이 바로 이것을 바탕에 두고 고려할 때 진짜 번쩍거린다, 진짜 화려하다, 멋지다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 낮아진다. 높이려고 하면 결과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 왜 낮아진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높이는 자 앞에 전제가 뭐예요? 자신의 의도죠. 자기 의도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낮아진다는 건 뭐야?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남들의 평가할 때 남들의 평가 이렇게 전제되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낮잡아 보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반대의 방향으로 바꿔서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얄미운 녀석이라고 표현된 이 문장을 전제되어 있는 상황,
1등을 빼앗긴 2등이 1등에게 한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전제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얄미운 녀석이라는 거는 실제 전달된 의미가 뭐겠어? 글자 그대로 얄밉다는 뜻이 될 것이고 이건 수사법이 쓰인 게 아니라 직설법이 되는 거죠. 그럼 수사법이 쓰이는 경우는 언제일까? 이런 것과 다른 상황이 전제되어 있을 때 뭐 제대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을 한다. 이거 이 얄미운 녀석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제대한 아들 이런 정도의 나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진 이런 모습, 남자다워지고 어른스러워진 이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유치원생 손자에게 웃으며 하는 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손자가 귀엽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예문도 역시 얄미운 녀석 이렇게만 나왔는데 반어법이라고 암기하고 그 해석의 의미를 귀엽다는 뜻 이렇게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제된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귀엽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남자다운 건장한 그런 그 아들에게서 느끼는 자랑스러움, 당당함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수사법 자체가 아니라 직설법으로 글자 그대로 얄밉다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법을 이해할 때 뭐가 필요한 것인가? 개념만 암기하지 말고 이런 전제된 상황과 관련 지어 볼 때 반어로 보이는 그런 경우 그 상황에 기대어 의미의 해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역설법은 왜 비논리적인 표현 형식을 쓰느냐라는 이유를 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표현 효과, 독자들에게 의미를 강렬한 느낌으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순된 표현이 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느냐라는 그 표현 효과 이걸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작가는 비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 비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점을 꼬집어서 모순 형용, 모순 어법, 뭐 다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님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님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이 갔으면 절반의 책임 내게도 있는 것이고 그럼 보낸 거지 왜 보내지 않았다고 하느냐라는 지점에서 앞에 거하고 뒤에 표현이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글자 그대로 따져보면 완벽한 모순은 아니죠. 가다의 주체는 님이고 보내지 않았다의 주체는 나니까 완벽히 모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님이 가는 것을 이별로 보고 그러면은 또 한 측 나도 이별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모순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님은 같습니다. 님이 간 거지 내가 보낸 거 아닙니다. 지가 간 거지 내가 보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순이라는 것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황 전체로 볼 때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내용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아서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정도를 묶어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완벽한 모순 이것만 꼬집어 제안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얼핏 보아서 상황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를 모두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모순적이다 이렇게 묶어 표현한다는 것.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모순돼 보이는 어울려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런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왜 사용할까? 역설법의 표현 효과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일단 어색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색하게. 이런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장에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훑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특징도 없이 쓱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좀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한 권이 거꾸로 꽂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어때요? 쓱 지나가다가도 거기에 주목하게 되죠. 그처럼 이 모순된 듯한
모순이 실제 이루어졌거나 얼핏 보아 어색한 정도일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을 때 독자들의 독서는 매끄럽게 쓱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책장에 잘못 꼽힌 책처럼. 바로 그렇게 어색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독자들의 관심. 그래서 언뜻 보아 모순돼 보이고 어울려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것을 독자들이 살피고 따져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살피고 따져보게. 바로 요걸 위해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살피고 따져보면 어떻게 돼? 바로 필자가 숨겨두었던 진짜 의미를 독자들 스스로가 알아낸다는 거죠. 자, 수사법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구절절히 풀어서 작가가 표현해 놓았다면 그것으로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강렬한 느낌으로 와닿는 정도가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와닿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말이 안 돼 보이게 표현하니까 독자들이 하고 어색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따져보게 되고 그런 연후에 이게 작가가 진짜 얘기하고자 했었던 숨겨둔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독자들이 알아낸다는 거죠. 작가가 설명해서 아는 것보다 독자들이 자기가 관심 갖고 자기가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냈을 때 느낌이 어때요? 훨씬 강렬하고 선명하게 와닿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 어때요? 전달 효과가 훨씬 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법을 사용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평범하게 다 풀어서 친절하게 다 제시해 주는 것보다 독자들 스스로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역설법을 쓰는 이유다. 제일 쉬운 예로 보겠습니다. 1번 가깝지만 먼 나라. 가깝다 멀다 일단 모순돼 보이죠? 그런데 가깝다라고 할 때 전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런데 멀다 이 말 앞에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에 것과 똑같은 전제를 놓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모순이죠. 근데 실제 우리는 그게 앞에 것과 동일한 전제가 아니라는 거 알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제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멀다. 맞는 말이죠. 자, 방금 그 해석했던 틀 그대로 이용해서 시를 쓰면 이미 시간이다. 예전에 수사법을 설명하던 교과서에 사용된 예문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교과서 방식으로 인용해 봤는데요. 시를 쓰면 이미 시간이다 라는 말은 시의 자귀성을 경계하는 뜻을 담은 일종의 역설이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 자귀성, 의도적으로 시를 쓴다 라는 그 의도성. 그러면 이미 시간이다. 바로 그런 의도하고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는 아니다. 자기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시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전제가 또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른이 오히려 그 어린이가 어른보다 아버지가 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아버지, 생물학적인 면에서의 아버지, 이런 것들과 달리 어떤 교육이라든가 배워야 한다든가 순수성을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든가 이와 같은 다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이라고 놓고 볼 때 그때 오히려 어른이 자식, 어린이가 오히려 아버지 같은, 어른이 오히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말은 어린이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모순된 표현으로 변화시켜 암시하는 일종의 역설이다. 그래서 아주 이 글을 썼던 교과서 집필자는 이게 전형적인 예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끌어들여 설명을 했겠죠. 근데 좀 더 다양성을 갖고 예문 연습을 해야만 온전하게 역설의 방법과 그것이 주는 표현 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인용해 봤어요. 나보기 겨우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잊는 눈물 흘리우리다.
이 시를 어떻게 이해될까? 그래서 나부개교 가실 때, 나부개교 가실 때 바로 이별에서 그 슬픔, 정서적인 면에서의 슬픔을 표현한다. 그런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하는 것은 정서, 이걸 두었다면 똑같은 그런 정서의 면에서 본다면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제가 바뀐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태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불비, 비통해하지 않는다, 슬퍼해하지 않는다. 앞에 애는 정서이지만 뒤에 불비는 태도라는 거죠. 속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드러내는 모습은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슬픔을 참거나 아니면 슬픔을 이겨내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겠다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앞에는 정서고 뒤에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애이 불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슬프다는 정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태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역설법을 바탕에 두고 해석을 했을 때 바로 이 시에서 애이불비 정신이 드러난다라는 해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학참고서의 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암기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해석의 바탕이 역설법에 대한 풀이였다는 점. 자, 이런 것으로 다른 예문들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문, 기사문 형태의 교과서 속의 한 지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험실의 김치 연구가 거듭되면서 배추, 무, 오이 김치들의 작은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미생물들의 작지만 큰 생태계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 작지만이라는 것은 이 김치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에서 뭐예요? 김치 한 포기, 아니면 한 그릇 안에 담겨진 한 통의 김치. 그죠? 그런데 큰 생태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주인공인 미생물의 시각에서. 그럼 거기 뭐 수억 개, 뭐 수조억 개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한 그 미생물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생태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작다, 크다. 그 사이에 전제가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요 구도로 역설법을 해석한다는 건 모순돼 보이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앞에 이렇게 표시를 일단 하고 들어가는 거야. 표시를 하고 들어가서 뒤에 것이 모순돼 보이는 이유는 앞에 여기 들어갈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때 모순이지 그것과 다르다. 이걸 넣어보면 바로 해석의 고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자, 이거는 인간 기준, 영혼의 먼 끝.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게 영원이죠. 근데 끝을 이야기했으니까 표현 자체에는 모순이 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끝, 이거는 신.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의 시각에서는 바로 인간계의 그 한계, 이거를 틀지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 끝,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인간적인 삶의 세계에 있을 때는 영원인 줄 알았던 것을 바로 이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종교적 시각을 갖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끝이 뭔지 그것을 만지게 되었다. 나름대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현승 시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작품에도 많이 종교적인 이런 내용을 담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중립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중립, 종교적으로도 중립 이렇게 취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면을 좀 빼고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그런데 종교적 중립이라는 거는 불교시면 불교시답게 해석하고 불교 시각에서 풀어가고 기독교시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풀어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립이지 불교시, 기독교시인데 거기서 종교적 색깔을 빼버리는 것만이 종교적 중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쉬운 시를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자, 김현석의 절대고독이라는 시에서 영혼의 먼 끝이라는 구절 어떻게 이해할까를 역설법의 예문으로 하나 짚어봅니다. 자, 자투리 항목으로 과장법이라는 말과 점층법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견줘보는 거예요. 과장법은 하루가 3년 같다 이걸 예문으로 썼는데 실제 전달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하루 여기에 전달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 큰 것을 끌어들여 3년이라는 큰 것을 끌어들여서 전달 목적이 화살표 여기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부풀린 거죠. 그래서 과장입니다. 그런데 점층은 천세를 누리셔서 만세를 누리셔서 해서 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이 화살표 방향 여기에 전달 목적이 있는 것이죠. 화살표의 끝을 주목해 보면 그 표현 효과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투리 항목 하나 더 넣어봤고요. 참 장하다 또 꼴찌라니. 자, 예문들 반어를 볼 수 있는 거기는 어떤 상황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장하다라고 표현한 구절에 초점을 두어 볼 때 꼴찌라는 것이 상황을 알려주는 배경이 되겠죠. 역설법 천추에 죽지 않는 농계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농계여 천추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래서 논계 그러면은 바로 일본군 휘하에서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천추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농계가 보여준 그 정신 이것이 영원하다 이런 뜻으로 전제가 다르다라는 점을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나왔던 것이고 붉은 산 흰 옷 제유 그리고 직유 육신이 흐느적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막소 은화처럼 우리가 그 동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돌고 돌면서 손때 묻은 이런 동전 말고 은행에서 갓 나온 동전 아니면 휴대폰이나 뭐 이런 물건을 샀을 때 그 비닐을 막 뗐을 때의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그 깨끗한 느낌 바로 근데 더군다나 그 재료가 돈이에요. 그런 것이 주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 있겠죠. 거기에 기대어서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은유와 다르게 직유 바로 한 가지 속성 대신 그 한 가지 속성을 강렬한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 표현 효과라는 점이죠. 그래서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맑은 아주 강렬한 느낌을 돈을 통해서 표현을 한 예문이었습니다. 자, 또 의인법에서 앞서 나왔던 예문이고 암탉의 배를 가르고 생기다만 알을 꺼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풍유. 그래서 보통 속담 이렇게 생각하는데 끌어들이는 보조관념의 재료가 관용적인 표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처럼 사용돼 오다. 그러면서 굳어진 표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속담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 TV 매체 등등 이런 걸 통해서 광고문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죠. 속담보다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굳어진 표현들을 인용할 때 우리는 이미 공통된 문화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처럼 광고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해서 아니면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나 TV 뭐 이런 것들도 인기를 많이 끌고 하다 보면은 TV 그 또 다른 그 개그 프로에서 그런 걸 패러디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익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효과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속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세법,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연세법은 A에서 B로 가면 두 번째 문장은 그 B를 받아서 C로 나아가고 그 C를 받아서 D로 나아가는 이게 연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괄호 넣기 이런 걸 준다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표현을 바꿔주는 그런 지점에서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세법, 또 과장법에서 향소 과장, 향대 과장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조, 대구, 이것도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측면에서 평행구조, 똑같은 형식이 나란히 쓰이는 것을 평행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서로 구절이 마주대한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 개념이다. 그런데 내용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것이 유사구조가 될 수 있고 대립구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 그리고 대조, 이것은 내용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룬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가직은 아니고 이제 서울시의 경우는 이 용어의 차이 때문에 헷갈려서 답을 틀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바도 있어요. 대꾸는 형식 개념입니다. 유사구조가 나란히 맞서서 배치되어 있는 짜임새, 이걸 대꾸라고 하는 것이고,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내용상 비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반대되는 내용이 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이 푸르다, 새가 희다. 똑같은 문장 구조가 형식적으로 나란히 있다는 점에서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조라는 것은 색감의 대조, 푸르다, 희다. 이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내용 개념, 형식 개념, 이 기준을 잘 판단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수사법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고요. 역시 수사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문의 설명의 방법, 논설문의 논증의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야 될 것이고,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독해, 실용문을 재료로 독해를 하든 시를, 소설을 또는 고전문을 재료로 독해를 하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궁극적으로 독해에 모두 통합이 될 때 학습 효과가 있겠습니다. 끊었다가 뒤에 독해 방법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